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상한 브런치의 고상 이병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네,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먼저 이제 여러분께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 대한민국에서 대유행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만한 지표가, 비교 지표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때 메르스는 얼마 만에, 정식 종식 선언이 문제가 아니라 메르스가 대한민국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발생했느냐, 한 달 보름 동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확진자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한 달 보름이었습니다. 2015년도 5월 20일 날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7월 5일 날 마지막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환자 2015년도 사태 당시에 첫 번째 환자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한 달 보름이 걸렸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한 폐렴은 2020년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지금 한 달째를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메르스 당시에는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확진자가 증가 추세가 완연하게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딱 한 달을 맞았는데 어떻게 됐죠? 증가세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 확진자는 186명이 나왔었습니다. 186명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우한 폐렴은 이게 완전히 종식이 될 때까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DJ 가오리님, 고상님 너무 멋져요. 안구 정화 중. 감사드립니다. 네. 사망자 나오도 음성 판정. 자, 오늘 첫 뉴스인데 한상헌 아나운서 가세연 실명 공개에 KBS 하차 논의 중. 아, 네, 참. 자, 이 사람 뉴스가요, 오늘 아침에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이쪽에서는 하차를 한다, 이쪽에서는 하차를 하지 않는다, 뭐 이 뉴스에서는 하차를 한다, 저 뉴스에서는 하차를 하지 않는다,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세연이 성관계 논란, 잠자리 사건이죠, 잠자리 사건. 논란이 불거진 아나운서가 KBS 한상헌이라고 실명을 폭로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한상헌 아나운서가 KBS 생생정보 더 라이브에서 모두 하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KBS 측 관계자는 한상헌 아나운서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맨 밑에 문단 보시면요. 이어 가세연에서 폭로한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회사가 공식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 라면서 여러 구설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신상의 이유도 있다. 하차 여부는 결정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 KBS에서 나오진 않나요? KBS에서 자리는 유지할까요? 모르겠네요. 뭐 그냥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예 그냥 프리 선언을 하시죠. 프리 선언을 하시고 그냥 정글로 들어가시죠. 제 1년 후배가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인데 그 몇 년 전에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아나운서인데도 프리 선언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재수 씨한테 그러니까 프리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사건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사자라면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거기 종사자랑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사귀어서 같이 이제 잠자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유흥업소 여직원이 아는 다른 손님에게 그 내용을 알렸더니 같이 이제 이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자. 이런 사건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보면요. 진행했던 프로 좀 보십시오. 자, 이 보면은 완전히 그냥 좌익 방송이죠. 좌익 방송. 네,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가 없었다면 저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저런 방송을 진행을 했겠죠. 네. 자, 그리고 고민정, 전 이거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721번 버스는 우연 같은 운명. 야, 우연 같은 운명. 저 싸이월드 감성 오졌습니다. 오세훈, 광진은 할 일 많은 곳. 자, 보시면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광진 을에 출마하게 된 것이 운명처럼 내 삶에 예정된 것은 아닐까라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변인은 서울 광진 을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습니다. 자, 밑에 문단 보시면은 고 전 대변인은 어제 SNS에 721번 버스의 종점이 건대 입구라는 사실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우연치고는 굉장한 우연이라며 대선 캠프 시절 처음으로 유세차에 올라 연설이란 걸 해본 것도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광진, 내가 자란 곳도 광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쥐어짠다 쥐어짜 진짜. 이게 그때 그 721번 버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전 정말 싸구려 문학을, 나이가 그래도 40대인데 그 정치 데뷔를 하는 출사표로서 그런 싸구려 문학을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721번 버스가 그냥 뜬금없이 한번 써봤는데 이게 좀 먹힌 것 같아. 보니까 좌익들이 막 호응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종점이 광진이네, 아싸 이러고서는 지금 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정권에 입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좌익들은 이 사람이 써대는 그 어떤 문학에도 환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학에 자질이 없거든요. 이건 싸구려 신파도 아니고 구파입니다. 구파. 근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생각 없는 대깨문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아, 감동받았어요. 감동 1도 없는데 막 감동받았어요. 막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서 감동 포인트가 이건가? 여기서 감동 받아야 되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테이스트? 그 취향의 저질화를 이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완전 몰취향이죠. 저런 문학을 보고서 저런 진짜 철진한 싸이월드 감성을 보면서 환호를 해야 되는 좌익들도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런 거를 보고 환호하는 그 몰취향의 강요. 그래서 좌익 전반에, 우리는 좌익이 아닌 게 참 다행이죠. 좌익 전반에 취향의 저질화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자, 제레미 팡님, 프리랜서도 자영업자 다 힘듭니다. 4대 보험의 우산 아래 있는 게 좋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레미 팡님 늘 감사드리고요.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항상 응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보다가 웃겼습니다. 그냥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미디로 시작을 하죠. 오늘의 코미디였습니다. 자, 또 코미디입니다. 권양숙 영등포 을 왜 그리 됐나요? 이해찬식 공천 엉킨다. 여기서도 좀 손발이 오그라들죠? 네, 손발이 아주 오그라듭니다. 권양숙이 뭔데 선거에서 이런 메시지를 냅니까? 네? 권양숙이 뭔데 메시지를 내요? 노무현이라는 성역, 좌익들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성역, 그 성역의 부인, 이러니까는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좌익의 어떤 최고 원로쯤 돼가지고 이렇게 막 메시지 내는 겁니까? 보시면은 권양숙 찾아간 친노 신경민. 서울 영등포 을은 지난 13일 1차 경선 지역 52곳에 포함됐다.
공관위는 현역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를 정했다. 여러분 여기서 김민석이라고 하면은 그 새천년 NHK 사태 기억하시죠? 새천년 NHK 5.18 전야에 젊은 정치인들이 광주 지역에 있는 5.18 행사를 하러 갔다가 그 전야에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에서 술 마시고 부르스를 추다가 임수경한테 걸린 사건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무튼 두 사람은 예비 후보 면접 때부터 끝장 토론을 하자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 자, 여기서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는 그겁니다. 2002년도 대선에 김민석이 민주당에 있다가 정몽준 후보 캠프로 갔었죠. 그래가지고 김민새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답답한 마음에 어제 경남 양산 고 노무현 사저에 내려가 권양숙 만나고 왔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권 여사는 영등포 을은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경선 지역이 됐나?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건 어렵지만 격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의원은 정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김민석을 구제하는 거나 권양숙이 메시지를 내는 거나 참 보고 있자니 참 이것도 입맛이 씁니다. 권양숙이 뭔데 메시지를 냅니까?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이라는 성역의 부인이기 때문에 좌익에서는 이 성역화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권양숙에게 계속 메시지를 받는 모양새인데, 그렇죠. 삐아제, 그죠? 그러면은 생전에 권양숙과 노무현이 사이가 얼마나 좋았나 이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부관계가 그렇게 썩 좋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 좀 보십시오. 자, 노무현 여보 나 좀 도와줘의 일부입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 다시 손을 올려 붙였던 것이다. 손찌검을 했다는 얘기죠. 폭력 남편이죠. 폭력 남편.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연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때릴 수 있는 남자는 정해져 있어요. 어지간한 남자는 여자를 못 때립니다. 여자를 어떻게 때립니까? 여자를 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그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옛날엔 더 때렸다, 요즘엔 덜 때렸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자를 때리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비겁한 사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어라는 굉장히 고상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사용을 포기하고 신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런 남자 정해져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네. 연애 경험이 뭐 이 나이면은 꽤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어떻게 노형은 형수님을 그렇게 꽉 잡고 삽니까? 비결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조져야 돼.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 밥상 엎어버리고 이불 개라고 하면 물 젖은 발로 이불을 질겅질겅 밟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꽉 잡고 살 수 있어. 물론 농담이었지만 전혀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또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한테는 여자가 서너 명은 항상 있어야지. 한 명은 가정용, 한 명은 함께 춤을 추는 뺑뺑이용,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오솔길용.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은가 봅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시네요. 자,
아주머니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거리를 향해 나란히 줄지어 서서는 바지춤을 내렸다. 그리곤 단체로 오줌을 갈게 됐다. 밥 먹고 생각하는 거라곤 그런 것뿐이었다. 네.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앞에서 일렬로 서서 바지를 내리고 네, 지금 노무현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뭐 어린 시절에 그부의 가방을 칼로 찢어놨다 이런 내용도 있죠. 저기 보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참 뭐 되게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고의 세월 견디니까 영부인도 됐겠죠. 자, 그리고 경기 거지 같다고 했다가 테러 당한 상인 문 안타깝다. 여러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문재인이가 충남 아산에 전통시장에 갔는데 요즘 경기 어떠냐 그러니까 상인이 거지 같다. 그러니까 문바들이 저 상인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엄청나게 테러를 했죠. 네, 근데 문재인이가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를 보시면 문재인이 그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바로 불리는 자신의 극성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뜻이 아닌 관망조의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책이 뭐냐고요? 노무현이 쓴 여보 나 좀 도와줘입니다.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 상인분에게 어찌됐건 본인의 광신도들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사죄를 해야죠.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죠. 문바들한테 이런 폭력은 안 된다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저게 말입니까? 이 사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을 즐겨왔죠.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문자 폭탄 18원 후원은 양념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극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및 18원 후원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준 양념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 구로구 고척돔에서 열린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이 끝난 뒤 MBN과의 인터뷰에서 18원 후원금, 문자 폭탄,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측 지지자 측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드러났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문 후보는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면서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반찬 가게 아줌마 양념 없을까봐 양념 쳐준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사죄해야 되는 일이죠. 저 반찬 가게 주인분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런 거 처음 당해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워요.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자기한테 그런 말해서 기분 나쁜데 지지자들이 가서 맹폭을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겁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됐어 하지마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 양심이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부인의 시장 방문 전날 걸려온 전화. 건어물 가게죠? 꿀 40kg 준비해 두세요. 자, 보시면은 김정숙이 며칠 전에 모습을 드러냈죠. 이틀 전인가요? 자,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 정세균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축된 자영업자 격려 차원에서 최근 잇따라 전통시장과 도심 상가 지역을 방문했다. 저 상가는 또 갑자기 왜 한자를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 행사는 모두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상점을 미리 정해두고 상점에 없는 물건은 미리 준비까지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비우호적인 상인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지금 뭐 김정숙이 가가지고 꿀 40kg 그리고 뭐 음성배, 진도 대파 등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방문하기 나흘 전에 김정숙이 여기 오기 나흘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다 미리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박영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니까 시장에 박 장관이 아닌 김정숙이 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방문 당일 오전이다. 상인 회장은 김정숙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부터 일어나 상인들에게 계란은 던지지 말자. 반갑게 환대하자고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촌 명물거리 방문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몇몇 상인은 지난주 초 서대문 소상공인회 이사장인 오종환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총리님이 가게에 찾아가면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섭외 전화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오 씨 전화를 받은 상인 C씨는 신촌이 차 없는 거리가 된 다음부터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인데 총리님께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며 퇴짜를 맞았다. 이런 식인 거죠. 제레미팡님, 재미로 그랬어요? 장난이었어가 일진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을 제가 계속 불렀지 않습니까? 김정숙 어디 갔냐? 2월 5일 이후로 자취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나 살아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청와대 앞에서 사진만 하루에 한 번씩 찍고 밖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상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꿀 40kg 준비해놔. 파 준비해놔.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헤비급 체형으로 딱 막스마라 코트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거 꿀 같은 거 걷어가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양념당할 텐데 무서워서 할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딱 진짜 그 비싼 옷 입고 행차해가지고 쇼하고 갔는데 거기서 상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무서웠겠죠. 지금 아산의 상인이 당한 거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영부인이라고 왔는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사진 찍으러 왔다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요. 저기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또 어떤 시달림을 당할지를 모르는데 저게 지금 옳은 행차입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뭐 대통령 영부인이 시장을 방문해도 그게 굉장히 무서운 행사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이 얼마나 웃기냐는 거죠. 딱 비싼 옷 입고 행차해가지고 그냥 더 실물이 더 예뻐요 이런 소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녀가는 게 참 보고서 이것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황당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위에 데브리스님, 정수가 그렇게 쇼를 하고 싶으면 연극을 하자. 소극장에서 배우를 해 배우를. 근데 배우들도 연기 못한다고 했다가 또 양념당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말 한마디나 하겠습니까? 자, 요겁니다. 팩플 유튜브 전쟁 신무기 보수 유튜버 일괄 신고 앱 논란. 무슨 일이냐면요.
자, 1월 21일 구글의 앱 마켓에 팩트체커 유튜브 가짜뉴스 신고라는 앱이 등록됐다. 등록자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정치 시사 분야 영상을 한꺼번에 유튜브 측에 신고할 수 있는 앱이다. 앱 제작자 팩트체커가 공개한 앱의 기능은 유튜브 동영상 싫어요 클릭 자동 신고 자동 댓글. 참, 앱은 유튜브 인기 영상 200위 내 중 정치 시사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목록을 보여준다. 앱 사용자는 이 중 30개까지 문제 있는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매크로죠. 그러니까 좌익애들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좌익애들은 행동력 하나는 정말 확실히 우익보다 세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냥 일괄 신고 앱을 만들어버린 거죠. 저거는 지금 그러면은 구글에서 지금 그 앱은 구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불법성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 정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파 시청자들도 좌익들이 저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파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좌익 유튜버들 다 자동으로 신고되게끔. 네, 이젠 킹크 앱을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밤사이에 코로나19 환자 총 82명, 대구 경북 30명, 서울 1명 추가 확진.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서 23명 추가,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 총 37명, 대구 경북 지역서만 30명 늘어 총 48명. 자, 보시면은 20일 오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1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는 총 82명으로 늘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오후 4시보다 31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중대본이 발표한 신규 환자는 총 20명으로 연일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이날 새로 발생한 환자 31명 가운데 30명은 대구 경북, 1명은 서울에서 나왔다. 자, 피스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피톤치드님, 정수기씨 대한민국 택배가 얼마나 좋게요?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택배로 주문하세요. 참고로 쿠팡맨도 좀 만나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3차, 4차 감염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감염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념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누군가가 병을 옮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첫 1차 감염자로 봅니다. 중국에서는 2차 감염자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병을 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1차 감염자가 되죠. 근데 1차 감염자가 누군가를 감염시키면 그 사람은 2차 감염자, 또 그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은 3차 감염자, 그리고 3차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은 4차 감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그 질병 통제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게 순차가 거듭될수록 그 누구에게 감염됐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령 한 명이 5명씩 감염시킨다고 했을 때 1번이 2차 감염자 5명을 만들고 5명의 2차 감염자가 3차 감염자 25명을 만들고 또 3차 감염자 25명이 4차 감염자 75명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추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차 감염, 4차 감염, 그래서 그 3차 감염, 4차 감염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태를 보면 이거는 완연하게 3차 감염, 4차 감염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를 모르는 유형의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종로구에서 29번, 30번 환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위험하냐면 29번, 30번 환자는 부부지간이라 29번 환자가 30번 환자에게 병을 옮겼을 수도 있고 30번 환자가 29번에게 옮겼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해서 병을 전염시키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대구 31번 환자,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는 게 31번 환자라고 해가지고 32번, 33번 그 신천지 교회에서 나온 다른 환자들을 이 사람이 감염시켰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그 중에 누군가에게 옮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거기 이 대구로 병을 몰고 온 사람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구로 병을 몰고 온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병을 옮았는가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지역사회에 병이 침투를 했고, 병이 대유행하는 단계를 맞은 것이 아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메르스의 경우는 2015년 5월 20일에서 마지막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2015년 7월 5일 날 마지막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었죠.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확진자 증가세가 확 꺾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1월 20일 날 우한폐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한 달이 경과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확진자 증가세가 올라가고 있죠. 네. 신천지 20대 여자 격리 도망쳤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방역이래 질병 통제의 컨셉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자, 보시면요. 의료계 1차 방역망 실패. 당국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1차 방역은 실패했다며 지금까지 환자를 담당해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날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국면에서 최전선이 될 지역사회 2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제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19를 호흡기 바이러스로 등재해 병원에서 일상적인 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만큼 자가격리 등의 방법으로 감염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치료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컨셉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 병이 초기에 돌기 시작했을 때는 원천 봉쇄 컨셉이었습니다. 아예 병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게끔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접촉자들을 다 격리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다 검사를 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병을 누가 지금 퍼뜨리고 다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어저께 성동구에서 환자가 또 한 명 나왔는데 그분도 지금 누구에게 감염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감염시킨 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막 감염을 시키고 다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천 봉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봉쇄 컨셉에서 완화 컨셉으로, 이게 지금 공식적인 명칭인 것 같습니다. 봉쇄에서 완화로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병이 돌게 냅두겠다는 겁니다. 병이 돌게 냅두고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평상시에 걸리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죠. 봉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쇄를 못 하는 거죠. 네. 네, 포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 뭐 이제 공동 운명체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했는데 질병 통제도 지금 중국하고 같은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라고 정부가 오늘 인정하고 나섰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죠. 자, 그 와중에 그러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문재인이 계속해서 괜찮다. 쓸데없는 무슨 곧 종식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병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지금 병이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입국 금지 해라라고 하는데 듣지 않죠.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 메르스 때 문재인이 정부를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똑같은 소리보다 더 강도 높게 물어뜯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중국을요 믿을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전날 1693명에서 34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병의 확산세가 꺾여서 그렇느냐? 아니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확진 환자는 고작 349명 늘었다. 전날 후베이성이 제멋대로 확진 판정 기준을 바꾼 탓이다. 그러니까 기준 바꾸니까는 또 확진자가 확 줄죠. 그러니까 그 확진자 통계를 내는 기준을 뭐 처음에 A를 가지고 했다가 B로 했다가 A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중국이 못 믿겠고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선제적으로 아주 빨리 중국인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를 했다면 지금 감염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유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망자가 안 나올까요? 메르스 사태 때 186명이었습니다. 186명 확진자가. 그 규모를 뛰어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지만 저는 문재인 뜯을거리가 생긴다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86명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별게 다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관영 매체 건드린 날 중국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 3명을 추방했습니다. 참, 중국 정부가 19일 미국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이징 주재 특파원 3명의 기자증을 취소했다. 중국에서 내쫓는 추방 조치다. 보시면은 경상, 저런 거 그냥 우리 도금으로 쓰지 좀 제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 중 바드 칼리지의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이름이 굉장히 월터 러셀 미드죠. 교수가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 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 라는 제목의 칼럼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의 전염병 항전 노력을 깎아내렸으며 편집자가 인종차별 색채를 띤 제목을 달아 중국 인민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칼럼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이게 그 기사였죠. 이 되게 보시면 웃긴 게 경 대변인은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 정식으로 공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조사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얼버무리며 공식 사과도 책임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청 건방지죠. 자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책임자 이 조사하라. 이 완전히 자기네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과하라. 조사하라. 참.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사 기자 3명을 추방한다는 중국 정부 결정을 보도하며 중국 정부가 국제 언론사 한 곳의 여러 기자를 동시에 쫓아내는 것은 마오 이후 시대의 처음이다 라고 했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설린 우호를 위해서 자국민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려가면서 눈치를 봐야 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이 정부 보면은 정말 총체적인 뭐랄까요? 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안 가고 싶었나? 주 우한 총영사 결국 정년 퇴임자 임명. 석 달간 공석이었던 중국 주 우한 총영사에 19일 강승석 전 주 대련 출장소장이 임명됐다. 강신임 총영사는 이날 밤늦게 국내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전달한 구호 물품을 싣고 우한 지역에 투입되는 임시 화물기 편으로 현지에 곧바로 부임할 예정이다. 강 총영사는 총영사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광호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을 지휘해 우한 지역에 남아있는 1,100여 명의 교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무도 해외 공관장 자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은퇴한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세상에 뭐 지금 이런 꼴이 다 있습니까? 지금 원래 저기 보시면은 원래 이 사람이었죠. 박민식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사람이었죠.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공관장들이 그렇게 놀기도 했거든. 대학생 하나 사귀어가지고 그거를 놓고 오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거야. 이 얘기하고서 물러난 자리죠. 근데 저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물러나니까 자리가 계속해서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 난리가 났는데. 근데 신임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퇴임한 사람 데려다 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맨날 센다이 영사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울산 아이디가 너무 이번 정부는요. 해외 공관 자리가 세상에 와 이거 보면요. 조금 된다 싶은 자리는 막 너도 나도 안 하고 너도 나도 막 요구하고 조금 어중간한 자리로는 거래의 대상이 되고 응? 대놓고 이렇게 기피하는 지역 생기고 이게 멀쩡한 정권입니까? 멀쩡한 정부입니까 지금? 센다이, 오사카, 우한 아유 참 제레미팡님 원래 이 정부가 6070 일자리 창출에만 힘쓰잖아요. 네. 장하성이는 또 얼마 전에 중국에다가 뭐라 그랬죠? 잠시만요. 그 발언 장하성 발언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장하성이 뉴스가 없다가 뉴스 보면 바로 뜹니다. 지금 장하성만 쳐도 바로 뜰 겁니다.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게 짱 박혀 있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다. 요런 소리 했죠. 그러니까 질병 관리에는 극도로 무능하고 친중에는 그렇게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짓들이요. DJ 가오리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검체 채취가 쉽지 않아서 검사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CT 검사와 증상 정황을 가지고 진단해야 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건지 정은경 본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DJ 가오리님도 의료인이신 걸로 알고 있고 정은경도 의료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쟤네들은 보면은 본연의 업무에는 극도로 무능하고 친중에는 그렇게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에
굉장히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스포를 할 수는 없고 오늘 저녁 방송에 여러분 가로세로 연구소가 또 굉장히 이번 정부를 아주 날카롭게 찌를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메르스와 그 메르스 당시의 정부의 대처와 지금 정부의 대처, 지금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메르스 사태 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 박 대통령의 생명 안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자, 저게 2015년도 6월 5일이죠. 자, 저 당시에 제가 저거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2015년도 잠시만요. 그렇죠. 6월 5일이죠. 6월 5일 당시에 메르스 확진자가 몇 명이었냐? 41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 규모가 그때 2배가 됐죠. 문 대통령의 생명 안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 든다. 얘기하세요. 에? 독한들이 팍팍 쳐주세요. 왜 안 합니까? 지금 뭔가 속보가 떴군요. 네. 제가 이거 진행 끝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 3차 감염자 나오면 대형 재난. 서천석 박사 SNS서 경고. 자, 근데 저 때가 지금 여러분 일자를 보시면은 2015년도 5월 29일이죠. 자, 그러면은 저 때가 6시 이제 7시가 다 됐을 때 기사인데 저 때 확진자가 몇 명이었느냐? 자,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5월 28일에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5월 29일에는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 끽해봤자 그러니까 5월 28일 날 7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5월 29일 날 확진자가 더 나와봐야 10명 선일 겁니다. 근데 3차 감염에 대한 경고를 했죠. 네. 물론 뭐 의사로서 저 사람은 의사더라고요. 의사로서 그런 경고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미 3차 감염, 4차 감염, 4차 감염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도 나왔죠. 저깁니다. 15번, 20번. 4차 감염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저기죠. 종로의 부부죠. 왜냐면 2차 감염자에게 29번 내지 30번이 옮았고 또 30번이 옮았든 29번이 옮았든 배우자에게 병을 옮겼기 때문에 그건 4차 감염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정도의 경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오후 10시 49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 일은 참 드라마 같아. 아니 통속적이고 뻔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드라마 같아. 비교적 잘 관리가 되던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뚫리고 말았는데 그 장본인이 열성적인 잠입전도로 악명이 높은 신흥 종교의 신도이다. 그 종교단체의 집회는 참여자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컨셉인지 의자도 치우고 바닥에 빽빽히 무릎 꿇고 앉아 진행해 신도 간 접촉은 많을 수밖에 없다는데 놀랍게도 그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소위 나이롱 환자였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 병원에서 잠을 자는 나이롱 환자지만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선 바이러스 검사를 권유했다는데 2차례나 검사를 거부했다. 그리고 39도 가까운 발열을 견뎌가며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뷔페 식당을 돌아다녔다. 여기에 더해 서울 강남구 소재 다단계 회사와 관련 있는 그는 업무차 서울 출장까지 다녔다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드라마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배경 역시 만만찮다. 그의 거주지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아 야당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야당의 본거지다. 이제 그곳에서 집단 감염이 15건 이상 나오고 있고 더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바야흐로 선거는 2달도 남지 않았다.
뭔가 본편이 이제 열리는 느낌인데 제발 그냥 다치길. 드라마 싫다. 저 사람 지금 여러분 저 사람이 쓴 골자 다 알겠습니까? 저 사람 신천지다, 다단계다, 나이롱 환자다, 대구다. 요거 저 31번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좌익들이 공격해온 프레임이었죠. 그죠? 아니 대구 출신 세상에 저거 지역 감정 조장 아닙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곳? 왜 대구 출신이라고 그냥 그냥 욕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지금 아주 정확하게 그 31번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좌익들이 댓글에서 프레임 씌운 그 프레임 요소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기다가 쭉 썼습니다. 어젯밤 10시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창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써놓은 거, 그 대깨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 다단계, 신천지, 나이롱, 대구 요 그대로 읊었어요. 왜요? 4차 감염 나왔는데 정부의 무능, 종합적인 무능 질타해야죠. 왜 질타 안 합니까? 네, 완전히 저 하여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네, 곧 있으면 종식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확산세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완전히 맞았습니다. 지금 확산세 한동안 안 수그러들 거고, 메르스 확진자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참. 자, 지금 그 국대 떡볶이 광고 살짝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볼륨을 살짝만 줄여주시면은 여러분의 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분께서 방금 대구는 팩트잖아요. 신천지도 팩트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병 관리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질병이 이 사람의 원래 지역이 대구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미가 왜 담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인지 아닌지는 뭐 대구인지 전라도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예. 거기다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글을 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배운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네. 자, 아무튼 떡볶이 드시고 싶을 때는 국대 떡볶이를 이용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